네, 이번 섹션은 초기 스타트업들에 대한 투자 사례와 이 투자 사례들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던 시사점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스타트업 투자 사례들은 제가 실제로 투자를 진행했던 케이스들 중에 좀 각기 다른 산업군이나 스테이지에 있는 회사들을 몇 개 좀 뽑아서 그때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회사였고 왜 투자 의사결정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어땠는지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타트업 투자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 회사는 커머스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2010년대 초반에 소셜 커머스라고 알려져 있었던 로컬 기반의 데일리 딜 서비스, 주로 서비스 업자들의 할인 쿠폰을 온라인에서 파는 비즈니스를 했던 마켓플레이스 비즈니스로 시작했던 회사이고요.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대표님을 알고 있던 것도 아니었고, 어떤 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그 기자를 컨택해서 그 대표님의 연락처를 받을 수 있냐라고 물어봐서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 당시가 회사 설립한 지 한 3개월 정도 됐을 때고, 서비스는 오픈한 지 한 달이 채 안 됐을 때. 근데 이미 첫 달에 월 거래액 자체가 거의 5억 페이스. 사실 첫 달 거래액 5억 페이스는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페이스에 있었던 회사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미 만났을 때, 그리고 투자를 하려고 그 회사를 내비쳤을 때에는 공교롭게도 한국에서 굉장히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시던 엔젤 투자자가 이미 엔젤 투자를 진행하신 상황이었고, 저의 전 직장인 스톤브리지 캐피탈과 미국의 인사이트 벤처 파트너스라는 곳, 두 곳이서 합쳐서 첫 번째 투자를 하고 또 한 6개월 있다가 두 번째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한 당시에는 뭐 로컬 기반의 데일리 딜, 당시에 주요한 업체들 모두 다 오프라인에 있던 전단지 시장을 온라인으로 옮기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시작했었기 때문에 그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당시에 유사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었기 때문에 관련된 회사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봤었고, 그 중에 당시에 이 회사가 업계 1등, 가장 선두주자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과 실제 성과,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투자금을 바탕으로 당시에는 TV 광고를 비롯해서 대규모 마케팅에 많은 돈이 쓰였고, 다양한 인력들을 또 채용하는 데 돈이 많이 쓰였고, 당시 업계 3위에서 4위 정도를 왔다 갔다 했던 데일리픽이라는 회사를 또 인수하는데 투자금의 일부가 쓰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회사가 미국에 있는 회사에 한번 M&A 되고, 또다시 M&A가 되고, 이후에는 일부 프라이빗 에쿼티들과 함께 회사를 다시 사와서 현재 한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한국 이커머스 회사가 이제 됐습니다. 사실 시작할 때는 로컬 기반 데일리 딜 회사로 시작을 했지만, 이후에는 실제로는 아마존과 같은 B2C 전자상거래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로 성장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기술적인 허들이나 진입장벽 같은 게 있었던 비즈니스는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철저히 매력적이라고 느껴졌던 시장과 그 시장 내 플레이어 중에 어떤 회사가 가장 잘하고 있냐를 가지고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회사는 게임 회사입니다. 실제로 MMORPG라는 장르는 아저씨들이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는 리니지와 같은 온라인 게임 장르 중에 하나이고요. 온라인 게임 장르들 중에 가장 만드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고, 대신에 한번 잘 되면 굉장히 오랜 수명, 그리고 굉장히 큰 규모의 매출, 해외 시장으로의 확장 가능성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회사, 그리고 그런 장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 회사는 MMORPG 중에 테라라는 게임을 한창 개발을 하고 있었고,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미 굉장히 유명한 전작을 성공시켰던 핵심 개발진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재창업을 한 케이스입니다.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존재를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 회사에 그럼 어떤 식으로 컨택을 할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당시 이 회사에 먼저 투자를 했었던 투자사의 대표님을 링크드인 친구 신청을 당시에 해서 그걸 통해 메시지를 보내고, 당신이 투자했던 회사 중에 이 회사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너무나 흔쾌히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그 과정을 통해서 만나고 교류하고 투자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제가 전 직장에서 투자를 했을 때에는 회사가 설립한 지 한 3개월 정도 됐을 때 게임은 아직 개발 중이었고, 근데 워낙 개발진들의 네임밸류가 좋았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은 퍼블리싱 계약을 다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전에도 한 라운드의 투자가 있었고, 저희가 투자했을 때에는 한 170억 정도 되는 규모의 투자 라운드였고요. 저 이후에도 투자를 몇 차례 받았습니다. 이 대부분의 투자금은 당연히 게임 개발사이기 때문에 개발진들을 위한 인건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당시에 이 회사에 투자를 결정하게 된 계기는, 첫 번째는 MMORPG 시장의 매력도입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성공적인 정액제 기반의 MMORPG를 만들어낸 경험이 있는 팀은 굉장히 극소수인데, 그 팀 중에 한 팀이 나와서 창업을 했고, 동일한 장르에서의 성공 경험을 재현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MMORPG 시장의 매력도와 함께 그 시장에서의 성공 경험을 크게 갖고 있었던 최고의 팀, 이 두 가지의 조합으로 인해서 이 회사에 대한 투자 의사 결정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게임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만들고 있는 게임을 본다고 해서 그 게임이 실제로 히트가 될지 안 될지를 미리 가늠해 볼 수는 없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투자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가 투자한 당시에 원래 만들고 있었던 그 게임 자체는 초반에는 대단히 히트를 쳤지만 그 이후에는 인기가 점점 하락해서 회사가 상당히 위기 상황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후에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던 여러 스튜디오 중에 한 곳에서 개발했던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면서 회사 전체가 완전히 턴어라운드 해서 글로벌하게 주목받는 대형 게임 개발사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래서 게임 같은 경우에는 장르에 대한 판단도 물론 중요한데, 사람에 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만들고 있는 게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무엇인가를 더 파악하고 판단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사실 그 게임의 실제 히트 여부를 점칠 수 있는 것과는 상관관계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라는 것도 많은 깨달음을 줬던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술 기반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동영상 검색 엔진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던 회사였고요. 동영상 검색 엔진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지금 유튜브에 가서 특정 키워드의 검색어를 유튜브 검색창에 집어넣게 되면 밑에 검색 결과로 영상들이 쭈루룩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영상들이 실제로는 첫 페이지에 있는 여러 영상, 세 번째 페이지에 있는 또 다른 영상, 뭐 10번째 페이지에 있는 또 다른 영상들이 제목은 다르지만 실제 영상은 동일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유튜브의 검색 엔진은 영상의 제목, 즉 텍스트가 다르면 A 영상과 B 영상이 다른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실제로 그 영상은 제목이 다를 뿐 영상 자체가 동일하다는 것을 구분해내지 못한다라는 점이고요. 이 회사가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기술은 영상 그 자체를 인식하고 그걸 바탕으로 동일한 영상들은 클러스터링해서 한 번만 보여주는 형태의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는 학교 선배가 창업을 했었기 때문에 먼저 수차례 찾아가서 투자를 우리가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정말 많이 내비쳤었고, 이러한 뭐 지리한 설득과 회유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투자를 했던 당시는 설립 3년차 정도, 그리고 원천 기술을
계속해서 개발 고도화하고 있는 정도. 아직 수익 모델이 확실하게 쓴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방법으로도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 정도의 시나리오만 가지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투자하기 이전에 한번 엔젤 투자를 받았었고 저희가 같이 몇몇 벤처 캐피탈들과 함께 투자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2년이 지나서 KT의 회사가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저희가 이미 찾아갔을 때에도 이전 라운드에서 투자를 받았던 금액이 채 다 쓰지 않은 상태로 돈이 좀 남아 있었고 저희가 투자를 한 금액도 많이 소진되진 않았지만 그나마 좀 사용이 됐던 것은 개발 인력들, 양질의 개발 인력들을 확보하는데 투자금의 상당 부분이 사용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 회사를 바라봤을 때에는 투자의 의사결정을 쉽게 내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역시 기술 기반의 회사였기 때문에 최고의 팀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일례로 이 회사가 개발하고 있었던 동영상 검색 엔진이라는 일종의 원천 기술을 고도화하려면 최근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컴퓨터 비전 기술이라든지 대용량 분산 처리 기술 같은 것들이 필요했는데 당시에 이런 영역들에서 한국의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누구냐라고 수소문했을 때 뭐 2명 중에 1명꼴로는 다 이 회사에 모여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회사에 투자를 유치한 케이스도 그렇고 이 회사가 결과적으로 성공리의 M&A가 될 수 있었던 요인도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뭐 어디에 특허를 받았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이 회사가 지향하고자 하는 기술적인 지향점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그리고 그 지향점을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고 있으면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은지 없는지 즉 그 구성원들에 대한 평가가 거의 주를 이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동영상 검색 엔진 기술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 완성도에 대해서도 판단하기가 매우 쉬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네이버 비디오, 유튜브 이 회사가 만들어낸 검색창 3개를 띄워놓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다양한 키워드들을 여기에 입력을 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검색 결과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비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이 회사의 기술적인 완성도가 얼마나 높은지에 대해서 디테일한 기술적인 요소들을 살피지 않더라도 실제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누구나 다 쉽게 알 수 있는 수준으로 그 기술적인 완성도가 이미 높아져 있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투자 의사 결정의 주된 판단 요소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케이스는 배달 서비스 회사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거의 전 국민의 절반 정도가 쓰고 있는 이 서비스인데요. 모바일로 배달을 주문 중개해주는, 그래서 앱을 키면 내 주변에 있는 다양한 업종의 배달 업장들에 대한 정보가 뜨고 모바일 앱을 통해서 주문을 하고 음식을 집에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낸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처음 만나게 된 건 엔젤 투자자의 소개를 통해서 만났고요. 만났을 때는 설립 3년 차 정도 됐을 때, 그리고 한 250만 다운로드에 광고를 통한 월 매출이 이제 1억 정도 됐을 때 회사를 만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그 엔젤 투자자로부터 한 차례 엔젤 투자를 받은 상태였고, 저희가 투자를 했을 때는 몇몇 투자자들이 함께 모여서 투자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도 대규모 투자들을 상당히 여러 차례 받으면서 지금은 대단히 많이 알려져 있는 한국 스타트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 중에 하나로 꼽히는 회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회사가 투자를 유치했던 주된 이유는 수익 모델을 확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통한 매출 구조가 메인이었는데 이 광고는 동네에 많이 있는 배달을 하는 자영업자들 대상으로 찾아가서 이 플랫폼에 광고비를 내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저비용으로 많은 주문이 들어옵니다 라는 것을 설득하는 광고 영업이 메인입니다. 근데 이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광고 영업사원들이 추가로 당연히 더 필요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투자가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투자를 유치를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소셜 커머스 회사랑 매우 유사하게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데는 뭐 대단히 특별한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나 난이도가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쉽게 창업할 수 있는 모델이었고, 따라서 여러 회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 시장에 뛰어들었었습니다. 근데 이 시장은 실제로 굉장히 큰 시장이고, 배달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람들이 연간 배달 음식에 소비하는 금액 총합이 연간 기준으로 10조 원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큰 시장을 모바일로 옮겨오겠다라는 그 시장에 대한 매력도, 충분한 규모와 성장성에 저희도 동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유사한 모델을 구현하고 있었던 대부분의 업체들을 마찬가지로 다 찾아가서 만나보고 실제 그들이 만들어낸 퍼포먼스에 대해서 검증해 본 결과 이 회사가 당시 기준으로 압도적으로 가장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력적인 시장을 타겟팅 하는데 현재 그 시장에 뛰어들었던 초기 회사들 중에 가장 압도적인 시장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이 회사의 투자 의사결정이 내려지게 된 주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연 매출 1,000억 이상이 되는 굉장히 큰 회사가 됐고, 특히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단순히 배달 음식을 주문 중에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회사 전체적인 비전을 그것보다 한 단계 윗 레벨인 푸드테크 기업으로 자사를 정의하고, 이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재밌고 흥미로운 서비스들을 함께 운영하는 종합 푸드테크 회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회사는 B2B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마치 모바일 게임 회사들을 위한 구글 애널리틱스 같은 툴을 개발하고 서비스했던 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연속 창업자라고 불리는 분이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연속 창업자는 굉장히 희소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내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아직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에 대한 의사를 밝혔었고, 그래서 실제로는 법인을 설립한 직후에 아직 서비스 컨셉이 미정인 상황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설득을 통해서 저희가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한 이후에 한 차례 정도 더 투자를 받았고, 그 이후에 회사가 미국에 있는 광고 플랫폼 회사의 M&A가 됐습니다. 근데 당시에 저희가 투자를 했을 때에는 실제로 지금 만들고 있었던 서비스와는 전혀 다른 서비스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나 활동들을 모바일로 잘 담아내겠다라는 게 이들의 비전이었는데, 실제로는 이들이 그러한 비전 하에 만들었던 5개에서 6개 되는 서비스들은 결과적으로는 모두 실패를 했고, 이 와중에 마지막 서비스에서 힌트를 얻어서 회사의 전체적인 방향을 다른 쪽으로 살짝 피벗했는데, 그 서비스가 소위 프로덕트 마켓 핏이 잘 맞아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부터 J커브를 그리면서 번궤도에 올랐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한국이 시리얼 엔터프레니어라고 부르는 창업을 한번 성공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또 창업을 하고 또 창업을 하는 사람들의 풀 자체가 굉장히 희소하기 때문에 이 사람 자체가 갖는 희소 가치가 당연히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창업을 할 때마다 이 사람과 함께 그룹을 이루어서 그 창업을 성공적인 결과로 만들어내는 데까지 여정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얼 엔터프레니어가 갖는 희소 가치에 이 사람을 중심으로 정렬된 강력한 팀이 이 회사에 있어서는 극초기에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 의사결정할 수 있었던 메인 팩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회사는 이커머스 회사이고요. 온라인에서 명품, 2월 재고 같은 명품 상품들을 내가 회원가입을 한 상태라면 up to 70%까지도
굉장히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는 일종의 온라인 명품 아울렛 같은 서비스를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회사 쪽에서 전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많이 찾아오셨었고, 근데 이 팀은 첫 번째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오픈했었는데 잘 안 됐었고요. 또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오픈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됐습니다. 이 서비스가 세 번째 전자상거래 서비스에 대한 시도였는데, 요거는 런칭하고 나서 4개월 차 정도 됐을 때까지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두 번의 실패를 겪는 기간 동안에 필요했던 자금은 사실 10여 명의 개인 엔젤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회사가 운영이 됐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굉장히 훌륭한 팀이었지만 실제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반응이 아주 크지 않았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인 벤처캐피탈들이 투자를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세 번째 서비스는 오픈한 다음에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그러자마자 벤처캐피탈들이 바로 투자를 제의했고, 그래서 투자가 성사가 됐습니다. 투자한 이후에는 고객들을 추가로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에 상당히 많은 자금이 쓰였고요. 그 외에는 상품의 구색을 확대하기 위한 상품을 매입하는 작업에도 투자금의 일부가 쓰였습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두 차례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실패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팀 자체가 유관 분야의 경험을 갖고 있었다라는 요소보다는 시장 자체의 매력도가 투자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가장 주요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명품 시장은 규모면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큰 시장인데, 대부분의 소비가 오프라인에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온라인에서도 이렇게 큰 오프라인 명품 소비 시장 중에 일부가 온라인으로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설득력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충분히 큰 시장에 검증된 사업기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투자 이후에는 월 거래액이 꾸준히 좀 늘었었고요. 그 느는 과정에서 동일한 비즈니스가 국가나 대륙별로 다 하나씩 있었는데, 당시에 싱가포르 기반으로 저희보다 조금 더 크게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던 유사 회사에게 M&A가 되는 형태로 투자금을 회수했었습니다. 네, 다음 회사는 게임 회사입니다. 주로 페이스북이나 예전에 페이스북에서 소셜게임이라고 불렸던 장르, 또는 지금 모바일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소셜게임 장르의 게임을 개발하고 있었던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창업자와 이미 알고 있었던 사이, 창업자가 벤처캐피탈의 심사역으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부터 알고 있었던 사이였고, 그래서 회사가 설립된 직후에 게임의 개발 진척이 거의 되지 않았었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투자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제 전 직장에서 투자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굉장히 큰 회사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투자를 했었고요. 투자 자금의 대부분은 게임 회사이기 때문에 역시 게임 개발 비용, 즉 인건비와 일부 마케팅 비용에 사용이 됐습니다.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상업적으로 대단히 히트를 친 게임은 개발해내지는 못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M&A를 통해서 엑싯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 M&A를 통한 엑싯 과정, 그리고 상업적으로 대단히 큰 히트를 친 게임을 개발해내지는 못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투자 유치들이 이루어졌던 점이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경영진 자체가 투자자와 협업할 줄 아는,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게 그런 원인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신뢰할 수 있는 경영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현재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공식적이거나 포멀한 미팅이 아니어도 캐주얼하게 투자자들과 굉장히 자주 이야기를 주고받고, 또 회사에서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경영진으로서 갖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한 판단,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대안, 그 개별적인 대안들이 가져올 수 있는 회사에 대한 임팩트 같은 것들을 굉장히 캐주얼하지만 아주 디테일하고 상세하게 자주 커뮤니케이션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흥행 게임을 만들어내는 거는 상당 부분 운이 좌우한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적어도 이 팀에 대해서는 회사의 일상적인 경영 의사결정과 회사의 운영 자체가 경영진들이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투자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이 이 경영진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했던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영진 자체가 투자자와 협업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능했고 그 커뮤니케이션 과정 자체도 아주 매끄러웠다는 점이 돌이켜보면 투자를 하게 되고 또 투자 후에 바이어가 이 회사를 사게 되는 그런 주요한 원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회사는 여러 차례 피벗을 했던 회사에 해당이 됩니다. 처음에는 소셜 광고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주로 트위터를 메인 플랫폼으로 해서 광고 카피를 많이 작성해서 퍼다 나르게 되면 그 광고 카피의 클릭 여부에 따라서 광고주가 준 돈을 광고 카피를 쓴 사람과 그 광고 카피가 게재된 트위터러들이 서로 나눠 갖는 형태의 소셜 광고 플랫폼을 처음에 창업을 했던 회사입니다. 5명의 창업 멤버 중에 1명과 이미 잘 알고 있었던 사이였는데 이 소셜 광고 플랫폼 비즈니스가 꽤 많이 빠르게 잘 성장하면서 월 매출 1억 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었던 상황에 제가 투자를 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했을 때가 매출의 피크를 찍고 그 이후에는 하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회사도 공교롭게도 안타깝지만 그런 케이스에 해당이 됐었고요. 그래서 기존의 소셜 광고 플랫폼 비즈니스를 계속 영위하기에는 좀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이 과정에서 몇 차례 정도 피벗을 했었고 그 피벗하는 과정에서 전체 한 5명 정도 되는 공동 창업 멤버들 중에 몇 명은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매우 관심이 있었던 분야가 인스토어 컴퓨팅이라는 분야였는데 이 인스토어 컴퓨팅은 온라인의 구글 애널리틱스 같은 툴을 오프라인 업주들을 위해서도 제공을 하는 방법은 사용자들 개개인에 대한 프로필을 다 인식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의 유니크 아이디는 디텍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휴대폰의 와이파이 신호나 블루투스 신호 같은 것들을 디텍트해서 어떤 휴대폰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누가 들어오고 있는지, 몇 명이 들어오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오프라인 상점들을 위한 구글 애널리틱스 같은 플랫폼입니다. 저희는 이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이 회사는 피벗을 거치면서 새롭게 도전해 볼 만한 아이템을 찾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이 두 가지 이해관계가 잘 맞물려서 이 비즈니스로 이 팀이 시작을 하게 됐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미 저희가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사업 모델을 저희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업앤다운을 겪어낸 그 과정을 통해서 신뢰할 수 있었던 팀이 그 모델을 시도한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자를 안 할 이유조차 없는 저희가 신뢰하는 팀이 저희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모델로 피벗을 한 거니까요. 저희 이후에도 여러 투자기관들로부터 큰 규모의 투자들을 계속해서 유치해 가면서 지금은 오프라인에서의 그런 애널리틱스 플랫폼 외에도 여러 가지 신규 사업들을 함께 펼쳐나가면서 회사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